올해가 3.1운동이 10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그런데 3.1운동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족대표 33인 아시지요?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손병희 선생님을 포함해서 한용우 선생님까지 33분이 독립선언서에 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33명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도교, 기독교, 불교인데 아마 그 당시 종교와 관련된 사람이 한국 사람들 중에 한 50% 정도는 될 거예요. 교회를 가든 절을 가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독립선언서를 쫙 펼쳐봤는데 거기에 아는 이름이 있어요. 그냥 독립선언서가 있는 것과 거기에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이런 이름이 있는 것과 그 느낌의 격차가 얼마나 클까요? 아, 이분들이 나섰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하겠다. 이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그거를 3.1운동을 준비했던 분들도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래서 처음에 3.1운동을 1919년 1월달, 2월달에 준비할 때 그 중간 그룹들이 있어요. 한 30대에서 40대 정도 되는 민족대표 33인에도 포함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제일 고심했던 게 뭐냐면 누구를 우리 대표로 삼을 건가.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만 딱 되면 이 사람 이름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만세운동을 하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 후보를 이름을 쫙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제국 시절에 큰 대신이었던 예를 들어 을사늑약 때 끌려나갔던 분 기억하시죠? 한규설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도 갑니다. 아, 그랬더니 아, 난 못하겠어. 또 여러분들 수신사로 가셨던 김윤식 그분한테도 가요. 나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약간 친일은 했지만 되게 유명한 사람, 그 철종의 사위였던 박영경 이 사람한테 갑니다. 아, 그랬더니 나도 못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에 가장 외국 여행도 많이 하고 똑똑하다고 소문났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윤치호예요. 나중에는 변절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윤치호가 그 젊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대표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윤치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야, 그거 독립운동 한다고 되겠어? 안 돼. 일본 애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겠어?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이 도와줄 것 같아? 윤치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쫓아간 게 누구냐면 손병희 선생한테 갑니다. 윤치호의 말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다. 틀리다. 우리 친구들은 정말 착해서 손 내리시고 맞는 말이에요. 만세운동을 간다고 독립 안 돼요. 일본이 우리의 독립을 허락할까요? 안 돼요. 그리고 윤치호가 미국하고 영국 애들을 아는데 걔네들 결코 우리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음으로 찾아갔던 손병희 선생님한테는 가서 얘기를 했더니 허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허락이죠. 1894년에 본인이 동학농민군을 끌고 나갔다가 자기 앞에서 10만 명이 우금치에서 죽는 걸 봤어요. 자기가 움직이면 천도교 교인 200만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천도교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허락합니다. 그리고 윤초랑 똑같은 생각합니다. 될까? 왜냐하면 손병희 선생도 그때 공부를 일본에 가서도 하고 여러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윤치호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손병희 선생님도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 지금 당시 상황을 보면 윤치호의 말이 맞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병희 선생님은, 그리고 그 이름을 올렸던 33명은 그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시작을 했을까? 아마 3%보다 더 적을 거예요. 한 1%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희망을, 그 1%의 희망을 태극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게 했던 100이라고 하는 숫자에 나머지 99를 뭘로 채웠을까요? 이게 옳은 겁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만약에 가능성을 봤다면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만세운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99%의 불가능과 1%의 가능성 속에서 1%의 가능성을 99%의 옳다는 신념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3.1운동은 시작되었고 200만 명이 석 달 동안, 그리고 국내외에서 만세운동을 펼쳤고, 그 200만 명이 만세운동을 펼쳤다는 건 그 시대 2300만의 한국에 있었던, 그리고 국외에 있었던 수백만의 동포들이 모두 보고 경험하고 느꼈고, 심지어 누군가는 잡혀가고 죽었어요. 그래서 1919년을 지나면서 한국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는 뭘 갖고 얘기를 해요?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가면 안 되는 길인지, 그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가능성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길이냐,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지금 바크가 하는 일과 100년 전 만세운동을 펼쳤던 분의 생각은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그 비슷함 속에서 3.1운동의 바다 속에서 독립운동은 또 하나의 기가 막힌 방향을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임시정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임시정부의 공식 이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 보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에게 대한민국, 너무나 당연한 대한민국, 또 소중한 대한민국.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유럽을 막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무슨 일정이 어그러져 가지고 자기가 가야 될 숙소도 못 찾고, 자기가 뭘 해야 될 어떤 방문할 장소도 못 찾았어요. 그리고 막 골목을 헤매다가 어느 순간에 서울집이라고 써져 있는 식당, 한식 간판 하나를 보고 가슴이 뭉클해질 때가 있어요. 와, 내가 여기서 저 서울집을, 지금 파리 뒷골목을 막 헤매다가 저걸 만났을 때 그 감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늘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했던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꼭 그런 데는 보통 태극기 조그만 거 하나가 창에 붙어 있어요. 와, 그 태극기 가끔은 눈물이 나요. 내가 애국자가 아닌데 저 태극기 보고, 저 한식 메뉴판에 한글로 되어 있는 걸 보고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별로 생각을 못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100년 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지금 우리에게 대한민국은 있는 나라잖아요, 있는 나라. 그런데 100년 전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어마어마한 놀라운
변화를 상징하는 낱말이기도 했는데 이제 그 모습을 한번 한 장의 사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가슴 아픈 사진입니다. 딱 적혀 있어요. 최줄레 무덤. 지금 뭐 맞춤법은 조금 바뀌었지만 무덤이라는 뜻이지요. 묘비입니다. 그러니까 최줄레가 누굴까 잘 모르시면 뒤에 있는 분 얼굴을 보시면 돼요. 김구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남편 김구세우. 예, 남편이었던 김구 선생이 자신의 부인 무덤의 묘비를 간 거지요. 그러면 짐작하시겠지만 이분은 광락원 선생, 그 무서운 어머니, 그리고 큰아들 인, 작은아들 신. 그리고 사실은 저 묘비는 굉장히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둘째를 낳고 우연히 그 중국의 집들은 1층, 2층으로 되는데 2층 계단이 되게 경사가져 있는데 거기 내려오다가 최줄레 선생이 넘어집니다. 어머니가 넘어져요. 근데 그게 결국은 복합적으로 문제가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결국은 퇴원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은 그 임종을 못 봅니다. 부인이 죽는데 그 병원에 못 가요. 왜 못 갔을까요? 예, 그 병원이 프랑스 조계지 밖에 있었어요. 상해. 조계지 밖으로 나가면 누가 왔다 갔다 해요? 일본 경찰들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죽는데도 거기를 가지 못하다가 한참 지나서 무덤을 만들어서 묘비를 세우고 그리고 겨우 그 자리를 가족들하고 찾아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석을 보고 있으면 아 진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고 그 가족이 넓어진 게 우리 민족인데 결국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누구는 못 지켜요 실제로? 자기 가족을 지키지 못했던 독립운동가의 비극이 있지요. 그 비극을 보는 것 같아서 저 사진은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요. 근데 오늘 우리 얘기는 대한민국이니까 눈에 띄는 비문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리을, 니은, 니은, 해, 디귿, 달, 치읓, 지읒, 날, 남. 그 다음에 비읍, 해, 기억달, 기억날, 죽음. 그러니까 최줄레라고 하는 분이 태어나고 죽은 걸 표시를 했습니다. 저 리을, 니은, 니은, 니은을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지금 한 5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강의 끝날 때까지 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문제를 내서 저거를 맞추겠습니다. 혹시 저 리을, 니은, 니은은 뭘까요?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갑자기 뭐 이게 TVN 뇌생남 이런 프로그램은 아닌데 딱 보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인이라면. 다시 정확하게 4222에 2의 3월 19일 네. 정답입니다. 예, 저기 한글학자 김두봉 선생이 세운 비석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글은 정말 귀한 거였기 때문에 비문에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고 한글 자모 가지고 자음 가지고 연도를 순서대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4222년 햇수라면 아마 1889년이 될 거예요. 4222년 3월 19일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읍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6년이 되겠죠. 그래서 6년 1월 1일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그게 아니겠지요.
태어난 애는 4222라고 하는 단기를 썼어요. 돌아가신 애는요? 이게 지금 전체가 한 개가 연호예요. 대한민국 6년. 대한민국이 시작된 게 몇 년이라고요? 6년. 그럼 언제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언제 시작했어요? 1948년? 그럴 리는 없겠지요. 김구 선생은 4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년일까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시작했던 해가. 그렇죠. 1919년 4월 11일. 그러니까 1, 2, 3, 4, 5, 6을 1924년 1월 1일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생겼죠? 4222가 순식간에 연호를 바꿔서 6이 돼버린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변화. 지금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서 흘러내려오는 것만 역사라고 하는데, 김구 선생을 포함한 임시정부 요인들 그리고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잘라서 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아니 그냥 4200 몇 년이니까 4200 몇 년이라고 쓰면 될 텐데 그걸 안 쓰고 굳이 대한민국 6년이라고 쓴 까닭은,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단순한 시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활, 자기의 생각, 이런 모든 것을 바꾸는 거라고 봤기 때문이겠죠. 그 바꿨던 시작, 1919년 4월 11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선언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3.1운동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이 독립선언서 덕분에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만세를 펼칩니다. 만약에 독립선언서가 없었고 그냥 만세운동을 펼쳤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독립만세, 그리고 선언을 해요. 우리는 독립을 선언한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독립을 청원한다. 우리는 자치만 주면 된다. 그러면 그 독립운동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겠죠. 그런데 서울이든 부산이든 광주든 대구든 모두 똑같이 저 내용으로 만세운동을 펼친 덕분에 3.1운동은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폭발력이 일어나는데, 저 독립선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문장. 아마 이거는 생각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아무래도 첫 줄인 것 같아요. 이 첫 줄. 이 첫 줄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게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5등은 자해아 조선의 독립국익에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박희태 단장님한테 투설투덜 냈더니 박희태 단장님이 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읽을 수 있는 독립선언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시면 되고, 난 한글보다 영어가 편하다. 역시 있습니다. 그거 읽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독립국인과 자주민. 독립국인과 자주민. 독립국은 이해가 돼요. 이제 독립을 하는 거니까. 자주민은 뭐예요? 자주민. 그쵸? 벌써 자주민이라는 낱말은 여태까지 조선시대에 써본 적이 없는 낱말이에요. 고려시대에도 써본 적이 없는 말입니다. 자주민,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태까지 주인은 누구였어요? 왕이었어요. 전 의병보다 독립군이 좋습니다. 의병은 막 싸워서 일본을 몰아내면 그 나라를 누구한테 다시 돌려줘요? 곽재우가 막 싸워서 만약에 이겼다 그러면 선조임금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독립군은 싸워서 되찾으면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운영할 거예요. 우리가 운영하겠다라는 생각을 담은 게 바로 뭐냐면 저
세 글자 자주민입니다. 그럼 그 자주민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이 나라는 누가 꾸려나간다고 상정을 해야겠죠? 예,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꾸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 필요한데 그 조직을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정부라고 해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독립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정부, 아직 정부, 진짜 정부는 아니지만 이제 정부가 되기 위한 준비, 그 아직이라는 말을 뭘로 바꿔요? 한자로 임시라고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시정부를 만들자라는 내용의 주장이 3월 2일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퍼져나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개의 정부가 만들어져 있지만 지금 역사 연구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세 곳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대한국민회의 이동이라는 분이 중심이 됐다. 그 다음에 서울에 지금 그 관철동 일대에 있었던 한성정부,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상해 쪽의 임시정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곳은 가장 정밀하게 그 정부의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했던 한 조직, 그 조직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상해 임시정부인데요. 저 정부는 나중에 9월 달에 하나로 합쳐지게 되겠지요.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3월 중순부터 중국에서, 일본에서, 러시아에서, 또 한국에서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자, 우리 정부를 만듭시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임시정부인데, 정부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나라랑 외교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 다른 나라랑 외교관계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나라 이름이 필요해요. 나라 이름이 필요합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여러분들 조선총독부라고 들어보셨어요? 걔를 왜 한국총독부라고 안 해요? 대한제국 시절에 망했으면 그냥 한국총독부 아니에요? 그럼 그냥 일본 사람이 부르는 거기라서 우리가 부르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이라고 해도 우리는 한국인이라고 하잖아요. 일제강점기를. 일본이 1910년에 나라를 빼앗고 우리나라 이름을 지네 마음대로 바꿔요. 뭘로 바꿔요? 조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부 이름이 조선총독부예요. 그러니까 1910년부터 1945년은 대외적으로 일본 기준에 따르면 조선이에요. 네,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호라는 것들을 저들이 정한 것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 이름을 정하자. 그러니까 일단 조선은 조금 사람들이 좀 기피를 합니다. 그런데 여운형 같은 사람은 고려를 주장을 해요. 고려. 야, 고려 왜 좋지 않냐? 그래, 좋기도 하다. 그래서 고려 쪽으로 막 가려고 하는 참에 신서고라고 하는 분이 대한으로 갑시다. 그 사람들이 대한? 대한도 별로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1897년부터 1910년까지 있었는데 별로 길지도 않잖아요, 나라가. 그리고 뺏겼단 말이죠. 그래서 왜 대한으로 가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빼앗긴 게 대한입니다. 그러니 찾아야 할 나라도 대한으로 하죠.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것을 그대로 되찾자는 의미로 대한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두 글자가 더 붙어 있죠. 바로 뭐예요? 민국. 요거는 별로 이론의 여지가 없었어요.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건 민국으로 간다. 그대로 가시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면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닌 거 아시죠?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왜냐하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만 있었어요. 나중에 항주로도 가고 광주로도 가고 중경으로도 가요.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옮겨갔다고 하면 안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도 있었고 중경에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공식 이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돼요. 자, 그래서 이 민국을 쓰게 됐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저 민국을 백성 민자의 나라 국자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저 민국을 영어로 해석을 해볼까요?
민국을 영어로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네, 그래서 그 임시정부 요인들도 당연히 저걸 영어로 해석하려고 했겠죠. 마침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교포들하고 미국 사람들한테 자금을, 독립자금을 얻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면은 나중에 이자를 주겠다.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뭘로 써야 돼요? 영어로 써야겠죠. 영어로 쓴 게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뭐라고 적어놨어요? 그렇죠. 예. 민국의 뜻이 여기 앞에 들어가 있죠. 코리아는 한국이라는 뜻이니까 리퍼블릭 뭐예요? 리퍼블릭이 뭐예요? 그렇죠. 리퍼블릭은 공화국이라는 뜻이죠. 레블레 프랑스어로 공화국. 공화국은 뭐예요? 공화국은 뭐예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나와요. 법정도 아니고 법과정치도 아니고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이라고 적었지만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공화국인 거예요. 근데 한자로 쓰다 보니까 이제 민국이라는 말을 썼던 거죠. 공화라는 말을 아주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나라를 운영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집안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만들겠다고 임시정부에서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보다 더 놀라운 게 만들어집니다. 나라 이름을 일단 대한민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임시정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덧붙여서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하는 10개의 조항을 발표를 했어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임시헌장을 10개를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한자로 되어 있죠? 한글로 풀어볼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자, 아까 나왔던 그 공화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화라는 말. 공화라는 말은 우리가 대표를 뽑겠다는 뜻이에요. 저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우리나라 지금 87년에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제1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다음 바로 밑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다른 나라 헌법은 이렇게 1조가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헌법이 저렇게 시작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처음 만들어진 게 언제인 거예요? 그러면 1919년 4월 11일 다다음 주 100주년이 되는 해 저걸 합니다. 저기서 놀라운 게 두 가지 있어요. 제일 놀라운 거 민주라는 말이 이때 과감하게 나와요. 민주라는 말이 뭐예요? 네, 백성이 주인, 시민이 주인이다. 이 말이 왜 놀랍지요? 저게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쓰지만 100년 전에는 저 말을 쓰는 게 정말 어려워요. 1912년에 중국의 중화민국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라는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순원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요. 거기서도 공화제가 나옵니다. 민주를 넣지 않습니다. 민주가 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정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국민들을 믿을 수 있으면 그리고 국민들과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민주라는 말을 붙여요. 근데 임시정부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어떻게?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상해에서 굉장히 똑똑한 독립운동가인데 저 독립운동가가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뜻을 바탕으로 가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 국민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 3.1운동.
중국의 3.1운동 같은 운동이 있었어요? 3억 2천만 중에 3천만 명 이상 움직인 운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일본은 아예 그런 운동 자체가 없었어요. 한국은 비록 일본의 탄압에 의해서 그 자체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독립의 열망을 자기 뜻으로 내세워서 나섰던 사람이 전 인구의 10%예요. 그런 국민을 믿지 못하면 어떤 나라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고 사실은 그것 덕분에 임시정부가 생긴 거니 임시정부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민들과 함께 갈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다만 우리는 어디에 있다? 상에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아까 윤치호와 손병희 선생 기억하시죠? 윤치호가 본 기준으로 3.1운동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손병희 선생은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돌아가셔요. 그렇지만 그분 기준으로 실패인가요? 성공인가요? 성공인 거죠. 왜? 이제 3.1운동은 누가 뭐래도 거스를 수 없는 한국인에게 너네들이 주인이다. 이제까지 4,000년 동안 누가 주인이었냐면 이 나라는 왕의 것이었어요. 황제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1919년을 지나면서 누구 것이 돼요? 우리 겁니다. 우리 거. 여러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변화, 그 변화를 김구 선생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인의 비문에 지난 몇천 년의 역사를 적대, 새롭게 시작한 6년의 역사가 결코 거기에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이어진다고 그 나라가 계속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역사와 새로운 모습과 전통과 문화는 받아들이지만 적어도 정치체제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이제 바뀌었다고 선언을 했던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게 된 배경이 바로 저기에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의금부로 잡혀갑니다. 반역이에요. 어떻게 니네가 조선이야? 조선은 누구 거예요? 왕의 건데. 자, 그래서 독립운동의 중요한 목표 뭘까요? 독립운동의 중요한 목표. 지금 여기 적혀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은 짐작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독립운동의 목표를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독립은 내가 하기 위한 과정을 가는 중간 단계입니다. 독립운동가의 목표는 놀랍게도 독립이 아니에요. 독립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건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는 거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100년 전 임시정부 3.1운동의 꿈이 단순하게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나라, 우리가 만들어갈 나라를 그들이 꿈꾸기 시작한 그 시작이 100년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100년 동안 그 꿈을 일부는 실현을 하고 일부는 실현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상해 임시정부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책에 이렇게 드문드문 나와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이제 답사를 다녀보면은 빈 공간이 없이 쭉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답사 속에서 흥미로운 사진 하나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 일단 찾아보죠. 누구죠? 예, 여기 김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이거 지금 가만히 보면 아시겠죠? 짐작하시겠지만 가족 사진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가 한 가족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엄황섭이라는 분이고 그 다음에 연미당이라고 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엄기선, 엄기동 요렇게 한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한 가족이에요. 요렇게가. 그래서 김의한, 그 다음에 정정화, 김자동 요렇게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요분은 아드님이 지금 어디 가셨는데 민필호 선생의 어머니.
이렇게 되는데 흥미로운 건 요렇게가 중국 사람, 요렇게가 중국 사람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사진은 왜 찍은 걸까요? 우리 독립운동가와 중국인이 같이 있어요. 왜 찍었을까요, 저 사진을? 그쵸. 보통 독립운동사 또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우리만 봐요. 우리만 봐요. 근데 방크는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어디로 내 의견을 전달해요? 한국에 전달해요, 혹시? 물론 한국에도 이상한 집이 있으면 연락을 해야겠죠. 관공서인데 거기다가 지도에 뭐 일본해라고 적어놨거나 했으면은 니네들 정신이 없니 하고 연락은 할 수 있겠죠. 그건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전달을 하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독립운동 역사도 보면은 우리와 공감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되게 희한하지만 납득이 안 되지만 국사책에 납득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임시정부가 위기에 빠지자 중국에서 피난처를 제공했다. 이런 내용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사실 납득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 납득 안 돼요. 자세히 살펴보면. 왜냐하면 일단 김구 선생은 그 당시 현상금이 2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넘기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 사람을 숨겨준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에요. 그리고 일본 밀정이 수백 명이 지금 깔려서 찾고 있어요. 그러면 윤봉길 의사가 중국을 위해서 폭탄을 터뜨렸다? 사실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땅에서 일본하고 중국이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에서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뜻 생각하면은 아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한참 뒤의 이야기인 거고 1932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뭐하는 단체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느 날 갑자기 폭탄을 빵 터뜨려가지고 일본 침략자를 죽여준 건 고마운데 우리도 곤란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보호를 합니다. 보호를 하죠. 왜 보호를 했을까? 한국이 공격하려고 했던 목표가 어디예요? 일본. 그 당시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들이 정말 싫어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 요게 맞은 거예요. 그럼 둘은 왜 일본을 싫어해요? 그냥 기분 나쁘게 생겨서? 그쵸? 왜 일본을 싫어해요? 그쵸? 우리나라는 아예 침략을 해서 식민지로 만들었고 그래서 사람들 잡아다가 별 나쁜 짓을 다 하고 중국은 아직 식민지는 안 됐는데 이때 상해를 점령하고 이미 만주는 자기네가 나라를 세워버렸어요. 만주국이랑. 중국 사람들로 볼 때 미치겠는 거죠. 저놈들을. 그런데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같이 싸운다는 걸 중국에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들도 우리랑 같이 싸우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도 이제 중국과 같이 싸우는 거예요. 상해 프랑스 조계지는 13년 동안 임시정부를 지켜준 방어막이었어요. 일본 경찰들이 그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홍구공원 의거를 터뜨렸을 때 일본군 수만 명이 상해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은 긴급하게 피신을 합니다. 그 피신을 할 때 우리 독립운동가의 한 분이었던 박찬익 선생이 중국 정부에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마침 중국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가서 저 사람들을 지켜주는 게 우리에게 서로 도움이 될 거다. 아 그렇구나 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집을 제공을 합니다. 피신처럼. 그렇게 이제부터 독립운동의 역사는 사실은 이제 누구와의 역사냐면은 단순한 임시정부의 혼자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 정부와 끊임없이 서로 주고받는 역사가 돼요.
좋은 점, 지원을 받습니다. 나쁜 점, 엄마가 용돈 주면서 꼭 뭐라 그래요? 이거 딴 데 쓰지 말고, 너 혼자 맛있는 거 사 먹고, 게임하는 데 쓰지 말고, 딱 그게 똑같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우리를 지원을 하는 대신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간섭의 구체적인 모습이 여기서 나와요. 이게 뭐예요? 뭐 한다고 적혀 있어요? 여기 적혀 있지 않나요? 이게 뭘까요? 지금 뭐 만드는 행사일까요? 이게 1940년 9월 17일 중경에서 있었던 행사인데요. 한국 광복군 창설 기념식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게 태극기가 여기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중국 그 당시 깃발, 지금 대만 깃발이에요. 이 깃발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한국 사람하고 중심이 돼서 사진을 찍고 몇몇 중국인들이 와서 같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저기서 우리는 광복군을 만듭니다. 근데 광복군을 만드는데 저게 사실은 중국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확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중국 군사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에서 광복군한테 뭐란 얘기를 하냐면, 니네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만들었으니 지원을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국이 나쁜 거 같죠? 나쁜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진 않죠.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갑자기 누가 서울에다가 자기 나라가 지금 망명정부인데 갑자기 군대를 한 300명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허락부터 받아, 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임시정부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지원을 할게, 그리고 지원금도 줄게. 근데 허락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너네들은 대한민국 군대 밑으로 들어와. 한국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 얘기한 거예요. 한국 광복군인데 누구 밑으로 들어와야 돼요? 중국 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중국의 작전, 그러니까 니네들 작전을 할 때 허락받고 작전해? 되게 기분 나쁘지만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을 포함해서 임시정부 요인들은 아니 도와주는 건 좋은데 계속해서 뭐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작전권 가질 수 없을까? 처음에는 그쪽에서 펄펄 뛰죠. 무슨 소리냐고. 그럼 광복군 없애라고. 그런데 그쪽에서도 이제 한국을 좀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이 도움을 줍니다. 그랬더니 그럼 몇 가지 조건을 한번 얘기를 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를 얘기를 해요. 1944년쯤에 한국 학생들이 일본 군대로 끌려갑니다. 들어보셨어요? 징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징용이 있고, 징용은 탄광 같은 데로 끌려가는 거고, 원래 징병은 거의 안 하려고 했어요. 일본에서도. 왜냐면 한국 사람한테 총을 주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44년 말에 드디어 징병까지 합니다. 주로 일본에 유학하고 있었던 학생들을 동남아시아 전선으로 투입을 해요. 근데 그 숫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김구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저기 있는 한국 학생들, 한국 군인들을 우리가 선전 작업을 해갖고 광복군에 넘어오게 한다면 일본군은 약해지고 일본군의 정보를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독자적인 작전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중국 군사위원회에서 그거 괜찮다.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중경은 여기 있고 한 3,000km 떨어진 데서 우리 그 끌려갔던 학도병들이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연락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끝났나 보다. 아, 도대체 이제 우리 혼자서 작전권, 광복군은 작전권을 가져갈 수 없겠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기적이 1945년 1월 30일에 수십 명의 일본 군복을 입은 한국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중경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수십 명은 물어봅니다. 우리의 임시정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저쪽 지금 연화지 쪽으로 가면은 있다. 그래서 그 연화지에 도착을 해서 그리고 나서 그 임시정부 앞에가 조그만 마당이 있었나 봐요. 그 마당 앞에서 임시정부를 목 놓아 부릅니다. 대한민국을 목 놓아 부릅니다. 그들은 저 밑에 3,000km 떨어진 안희성에서 탈출을 해서 우리 어디로 갈까? 일본군에서 탈출을 했는데 어디로 갈까? 그들이 찾았던 곳은 어디예요?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이 중국에 지금 어디 있어요? 중경에. 중경으로 찾아오고 수천 킬로를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면서 그 50명이 임시정부 앞에 섭니다. 그 중경 시내를 지나갈 때 수많은 중국인들이 엄청 놀랬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 한국인들은 뭐길래 저기까지 왔을까? 결국은 그 사람들 덕분에 중국 군사위원회는 한국에게 광복군을 스스로 운영하도록 하게 합니다. 1945년 봄. 그리고 그때 우리는 국내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죠. 광복군의 숫자 800명, 900명, 뭐 많을 때 1000명. 근데 그 숫자가 중요할까요? 만약에 곧 일본이 망할 거고 중국이 우리에게 총을 준다면 그 숫자는 수백만 명의 한국 교포들 그리고 국내에는 3천만의 동포들이 있는데 그 숫자를 늘리는 거는 시간 문제겠죠. 중요한 건 광복군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활동했던 곳,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던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간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겁니다. 흥미로운 건 반쿠와 똑같은 역할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했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들은 다 아시죠? 이 아저씨 누구예요? 네, 윈스턴 처칠. 네, 이 사람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이 아저씨는 잘 모르겠지만 추정컨대 중국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장개성, 장제스. 이 셋이 만났던 거는 국사 시간에 배웠던 걸 참고로 하면 1943년 11월에 카이로에 있었던 카이로 선언. 그리고 국사 시간에 배운 걸 기준으로 하면은 카이로 선언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한 회담. 그런데요, 왜 국사교과서에 한 2줄을 더 안 써주는지 모르겠어요. 방크는 그것도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합국 순회가 독립을 약속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처음 들으셨죠? 왜 연합국 순회는 영국이나 미국은 독립을 약속해주지 않을까요? 식민지에. 당연하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리 약속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 끝나기도 전에 인도에서 독립한다, 필리핀에서 독립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절대 약속 안 해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60년대, 70년대까지 끌고 가서 그때 독립하는 나라들 수두룩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보통 어떤 전쟁이 끝날 때 그 나라의 독립을 약속해 주는 경우는 그 나라가 전쟁 중에
일본이나 독일에게 점령당한 나라예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 강화회의도 1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독일이 그 다음에 오스트헝거리 제국이 점령했던 나라들 이전으로 돌려놓겠다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1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앞이에요. 지금 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데 전혀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 아저씨는 한국의 독립이라는 말에 펄펄 뜁니다. 왜 펄펄 뛰냐면 저 강력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1943년 11월까지 일본은 아직까지 강세가 남아 있었습니다. 조만간 호주를 먹게 생겼고 조만간 인도로 넘어오게 생겼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 일본의 기세가 꺾이는 건 44년 후반에 가서 비로소 꺾입니다. 아직 1년이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영국 쪽의 생각은 뭐냐면 한국을 떼어주고 일본에게 만주 정도는 포기하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쪽 영국 쪽의 생각이었어요. 이상하다고요? 여러분들 아일랜드는 어떤 나라예요? 예,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식이 넓어져서 아일랜드가 영국하고 다른 나라라는 거 알죠? 또 여러분들이 스코틀랜드가 영국하고 다른 나라라는 거 알죠? 근데 만약에 그 지식이 넓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우리는 그냥 영국.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본 거예요. 뭐 저 나라는 그냥 하나 붙여줘도 되지 않아? 그리고 나서 전략을 일본에게 야 니네 그 정도에서 좀 전쟁 끝내면 되지 않겠냐? 당연히 영국은 이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꺼낼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장개석이 여기 지금 한국 얘기가 나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왜 장개석이 갑자기 한국 얘기를 꺼냈을까요? 독립 얘기를. 예, 그 임시정부에도 박희태 단장님 같은 분이 계신 거예요. 7월 달에 이 셋이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사람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시영 선생, 지청전, 그 다음에 김원봉 다 같이 갑시다. 조소왕 다 같이 갑시다. 지금 장개석이 이 둘을 만난데 가서 이번에 독립 확인 안 시키면 큰일 나. 그리고 장개석한테 갑니다. 가서 몇 번을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얘기해 본다고. 그래서 가서 얘기해 본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영국이 펄펄 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게 한국 독립시켜주죠? 그랬더니 멋이라? 그러면서 허허허 딱 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장개석을 불러온 사람이 루즈벨트거든요. 지금 미국이 전쟁이 밀리니까 전세가 밀리니까 중국한테 자금하고 무기를 대서 일본군을 중국 전선에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장개석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장개석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둘이 티격태격하고 왜 이 사람 불렀냐부터 시작해갖고 난리가 났지만 결국은 허락을 합니다. 처음에는 가장 이른 시기, 그러다가 적당한 시기, 그러다가 나중에 영국 쪽에서 그건 안 되지 하면서, 그리고 사실은 미국 쪽도 검토를 해갖고 생뚱맞은 인듀 코스라고 하는 적절한 방법, 적절한 시기라고 하는 묘한 표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죠. 일단 일본이 망한다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는 건 아니었다는 것. 이 사건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본이 망해서 우리나라가 독립됐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일본이 망한 건 우리나라를 지배할 나라가 다른 나라로 바뀌었다는 표시예요.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독립운동을 계속했고 우리가 당신들과 일원이라는 주장을 끝까지 하지 않았으면 우리를 당연하게 독립시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다 자기들이 지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니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미주에서 연해주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라는 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독립운동이 아니었는데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다고요? 일본이 망한다고? 그건 역사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1943년 11월에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임시정부가 해내게 되죠. 그러니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펼쳤던 인물들, 그들이 해방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진을 찍습니다. 임시정부 청사. 저기서 이제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 아까 그 엄황석 선생, 많이 벌써 나이가 늙었죠. 그 다음에 아까 그 박찬익 선생님, 네, 그 다음에 여기 신익희 선생님, 조한구 선생, 그 다음에 조수환 선생님도 여기 계시네요. 그 유진동 선생님도 여기 있고. 가끔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많아서 조금 당황스럽거나 때에 따라서는 외워야 될 사람이 많아서 화가 난다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독립운동가를 내가 다 외울 수 있을 정도의 숫자만 있었다면 그 나라는 얼마나 슬플까요? 그쵸? 그러니까 계속 모르는 사람이 나오면 고맙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많아서 고맙습니다. 또 나오셨군요. 제가 미처 몰라 배워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 될 일인데 이걸 꼭 시험으로 연결하니까 또 왜 나오셨을까? 의열단도 한 3분만 하지 14분씩 하는 바람에 최근에 10분으로 줄었어요, 교과서에서.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독립운동가, 지금 제가 한 분 한 분 말씀드렸던 분들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독립운동가, 굉장히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답사를 가면서 이제 그분들이 길을 계속 걸었잖아요. 6,000km 정도를요. 상해부터 중경까지. 걷는 동안 한 분 한 분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김구 선생을 다시 만나고, 조수환 선생을 다시 만나고, 김원봉을 다시 만나고, 그 다음에 조한구 선생을 다시 만나고 또 만나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그 길을 걷는 동안 저는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네. 여기 제가 있고요. 네, 여기 제가 있고, 여기 익숙한 아저씨도 있습니다. 최태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그 앞에 섰던 거죠. 그리고 아마 그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이 혹시 이제 멀리서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손짓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짐작하기에 그 손짓은 이렇게 오라고 하는 손짓일까요? 이렇게 가라고 하는 손짓일까요? 나의 시간으로 와라, 너의 시간으로 가라. 어느 걸까요?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몫이에요? 니네들이 해야지. 예, 우리는 그분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분들과 같은 길을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걸은 길 다음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보다는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감사하다는 말이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영광스러운 길 다음을 여러분들이 걸어가면 됩니다. 그분들은 지금까지 올 100년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아까 방크 시작하기 전에 나왔던 위대한 나라 한국입니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서 이제는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됐어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 나라는 굉장히 위대한 나라. 이제 그 위대한 나라를 조금 더 위대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잘 살고 있구나. 그래서 저분들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뭘까? 저분들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또 독립운동을 하라. 물론 이제 방크에서 독립운동을 하라고 막 계속 얘기하시는데, 독립운동 중요하죠. 근데 또 그렇다고 뭐 목숨 바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구글이 안 된다고 막 구글에 가갖고 막 덤비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분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그리고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한 이유는 행복해라. 너네들은 행복해라. 우리는 그 행복을 찾는 방법을 찾아서 가는 거죠. 그분들이 독립을 시켜놨어.
그리고 새 나라의 방향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구 활동을 하시건 또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시건 그 어떤 공간에 있더라도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미처 가지 못한 길을 여러분들이 개척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